49개의 방이라는 제목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로덴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제 그 전시 공간에 상설로 설치되어 있던 로댕 작품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이었어요. 근데 그 작품을 이제 보고 들어가는 전시장인데, 그 전시장에 들어가면서 그 미술사적으로 어떤 이정표가 될 만한 조각 작품을 지나치면서 마치 못 본 척하고 전시를 만들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전시가 문을 주제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국내에서 제일 큰 단일 전시 공간으로 제일 큰 공간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하여튼 13m 이렇게 되고, 높이가 지금 기억으로 7.9m짜리 공간이니까 웬만한 뭐 3층 건물 높이 천장이 있는 굉장히 큰 공간인데, 보셨다시피 제가 해왔던 그동안의 작품들이 뭐 손에 들어갈 만한 무슨 망치니 구두 소리니 이런 걸 해왔던 사람인데, 이 공간에서 전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저한테는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을 주제로 해서 건축적인 규모의 설치 작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49개의 방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보시는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구조가 그렇게 복잡한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7칸 7칸 해서 49개의 그야말로 공중전화 부스만한 작은 방들을 만들고, 그 각각의 방들을 문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으로 연결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이런 상태고요. 그래서 사실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빈 방들만 이어지는데, 여기를 이제 관객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게 해놨어요. 저는 이렇게 멍석을 깔아놓고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고 발견하는 것은 관객이 할 일이라고 관객한테 맡겨놓은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공간에서 관객들의 반응이 다 각각 달라요. 뭐 어떤 사람은 이걸 아주 극도로 혐오했어요. 무슨 고문실도 아니고 이 미로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걸 작품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정말 자기 발을 문 열고 들어가는 걸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약간 그 폐소공포가 있었고, 뭐 젊은 남녀들은 이게 웬일이냐 하고 이제 이 안에서 뭐 문 닫을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이 공공 공간에서 오붓하게 자기들끼리 있을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렇게도 되는데, 아이들은 뭐 아주 그 놀이터에 온 것처럼 뛰어다니고, 근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 안에 어느 한 공간에 그냥 문 닫고 잠깐 조용히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문을 쭉 열고 통로처럼 지나갈 수도 있는 그 선택이 자기한테, 그 관객한테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어느 쪽에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걸 조용히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고, 그야말로 혼자 머물 수 있는 작은 공간을 한번
뜻밖의 장소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작품인데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인상 깊게 이 작품을 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시의 반응이 상당히 컸고 저한테도 이게 뭐 이정표가 된 작품인데 전시가 끝나면서 이걸 어디다 보관할 데도 없고 그렇다고 뭐 삼성 그러니까 리움 미술관에서 이런 규모의 작품을 구입해 주지도 않고 이렇게 돼서 전시 끝나면서 바로 철거해서 사진만 남고 폐기하게 됐는데요. 이 전시 작품을 폐기하고 나서 한 1년쯤 뒤에 외국에서 큐레이터가 와가지고 자기가 전시 기획을 하는데 이 작품 어디 있냐? 이 작품 가지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전시하고 싶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 같은 작품을 독일 가서 다시 만들어주기도 하고 한 일들이 좀 반복됐었습니다. 이 작품 나중에 결국 2008년인가요? 하여튼 마드리드에서 한국 그 마드리드 아트페어에 한국 그 기념회, 한국이 주빈국이 된 그런 해에 특별전 형식으로 마드리드의 한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이제 설치 작업이 2000년대 초에 한 로덴 갤러리 전시 이후 계속 그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어졌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닥 없는 방이라고 6평짜리 전형적인 원룸을 아주 사실적으로 재현해서 천장에 매달았는데 아주 보편화된 한국의 독특한 주거 형식입니다. 6평짜리 원룸. 그래서 그것의 전형적인 실내 인테리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아주 사실적으로 재현을 했는데 이 방의 아래쪽 절반이 없는 거예요. 그냥 허리 높이에서부터 천장까지만 방이 있고 아래쪽은 그냥 허공인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이 벽이 조금씩 흔들리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거기서 약간 현기증 같은 걸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마치 뭐 아랫도리를 안 입고 어디 길바닥에 앉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전형적인 삶의 양식이라는 것이 어딘가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계속 유동적으로 떠돌아다니는 것이 된 것. 그런 그 아파트 문화. 그러니까 계속 내 고향이라는 게 없어진 시대. 그 이야기를 좀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나중에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거기 현지 재료를 가지고 한 보름 동안 뚝딱거려서 만들었던 작품이었고요. 그 다음 비슷한 시기에 일본의 니이가다 현이 한쪽으로는 해안이지만 또 우리나라 강원도처럼 굉장히 그 산악지대이기도 하거든요. 그 산골 마을에서 하는 국제 3년에 한 번씩 하는 국제 미술전인데 거기 초대돼 가지고 그 지역에서 그 사용됐던 미닫이 문 80개 정도를 구해다가 그걸로 아까 그 49개 방의 좀 다른 버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그 몇 년 전에 대지진이 있었고 그 지진 이후에 이제 주민들이 떠난 폐가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자원봉사자들이 그 폐가에서 쓸만한 물건들을 모아서 분리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걸 알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문들을 그대로 모아가지고 이런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야외에다가 했는데 네 칸에서 16칸이고요. 한 칸이 정확히 한 평씩이 됩니다. 일본식 그 건축의 1m 80cm짜리 그 모듈 그대로 만든 거고요. 그 같은 한 4, 50년 동안 한 지역에서 몇 사람의 몇 세대에 걸친 목수들이 디자인을 한 문짝들인데 그 문짝들마다 다 조금씩 그 구성이 다르고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든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거기다가 했던 낙서도 있고 누군가가 이렇게 적어놓은 전화번호도 있고 그 다른 사람의 은밀한 그 삶 속으로 이렇게 발을 들여놓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전시가 끝난 뒤에 대구에 있는 한 미술관에서 비용을 들여서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또 전시를 하게 된 그런 작품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으로 연달아서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2004년 같은 해인데요. 그 로덴 갤러리 전시를 하고 나서 헤이리, 그러니까 파주의 예술마을로 만들어진 동네에서 무슨 그 미술 축제 같은 걸 누가 기획을 하면서 저더러 작품을 하나 내라고 그래서 그 현장을 가서 몇 차례 답사를 하고서 결국 이런 작품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마을 자체가 그러니까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좀 교회에 나가서 전원해서 조금 문화적인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서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뭐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된 곳인데 그야말로 젊은 건축가들이 굉장히 그 디자인이 좋은 신축 건물들을 계속 짓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 동네 한복판에다가 우리가 버린 문들이라고 해서 그 서울의 재개발 지역에서 수집된 헌 문짝들입니다. 이 문짝이. 그걸 가지고 판잣집 같은 걸 하나 지어 놨으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할 리가 없죠. 우리 저걸 보기 싫어서 이제 새로운 마을, 새로운 건물을 짓고 살려고 왔는데 저걸 굳이 여기까지 끌고 오는 게 이유가 뭐냐 이제 이런 식의 불만이 있었는데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이 마을에 이분들을 뭐 불쾌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 마을에 없는 게 뭘까를 따져 보니까 이 마을이 결국 그 지나간 과거의 기억이 하나도 없는 마을이다. 그건 뭐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완전히 과거를 지워버린 우리의 뭐 못 살고 촌스럽고 어설펐던 과거의 흔적들이 완전히 제거된 그런 환경인데 여기서 이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과거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했던 작업입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가 아니라 그 빌라죠. 그 재활용하는 데다가 버려진 옛날 가구들의 다리만 모아가지고 뭐 이런 이상한 조각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0년에 서울시에서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마포대교에서 여의도로 들어오는 입구에 전망대를 하나
지명 공모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거기 그 당선작이 되는 바람에 이런 작품을 지금도 여기다가 남기게 됐는데 벌써 15년 전 얘기죠. 그러니까 그 교통섬이라고 하죠. 그 마포대교를 건너자마자 있는 빈 공간인데 거기를 지정을 하면서 이 공간에다 뭐 좀 근사한 전망 타워를 만들든지 뭘 해봐라 이렇게 해서 건축가 몇 명하고 조각가 몇 명한테 이제 공모를 한 건데 이 작품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높이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았고 여의도에 워낙 그 높은 건물들이 많으니까 수평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그 계단이 아니라 그 경사진 통로를 따라서 올라가면 저 끝에 한 5m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고 거기 올라서서 보면 이제 한강도 보이고 남산도 보이는 그런 소박한 구조물이었어요. 물론 제가 했던 작품 중에서 규모는 제일 큰 작품이 됐지만 그런데 이게 원래 디자인에는 저 가운데 있는 무슨 이상한 구조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심사하신 분들이 이 작품을 당선작으로 뽑으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조건으로 수직적인 무슨 상징성이 부족하다. 그 바람에 제가 이제 이 작업에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여의도는 고층 건물들이 그냥 밀집한 공간인데 거기다가 조각 작품으로 수직적으로 높이 올라가는 건 경쟁이 될 수도 없고 그건 의미가 없다. 좀 수평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그런 작품이 더 적합하다 해서 한 건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계약을 할 때 이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당신하고 계약을 못 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서울시가.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서 끼워 넣은 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나갈 때마다 언제 태풍이 좀 심하게 불어서 저게 넘어가면 그걸 계기로 그냥 원래 디자인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누가 봐도 좀 아는 사람들이 와서 첫 마디가 저 위에 건 형태가 좀 당신이 한 것 같지 않다 이런 소리를 실제로 하셨어요. 아무튼 저한테는 아무튼 좀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작품입니다. 이 이후로 이런 식의 공공미술을 거의 손을 안 대기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대규모 공공미술 작품이 됐는데요. 예, 이때가 이제 2010년, 2011년 이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쯤 이제 좀 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이거 이렇게 국내외에서 뭐 설치 작품 하러 돌아다니고 하는 거 다 좋은데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50 중반이 됐고 제법 뭐 미술계에서 알려진 중견 작가가 됐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이런 그 반성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여기저기 전시에 불려다니면서 뭐 설치 작업해 주는 거 이거 그만하고 좀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도전은 아마 여태까지 제가 저한테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쳐놨던 다른 미술을 시작하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퍼포먼스 제가 직접
작품의 일부가 돼서 마치 뭐 무용수나 배우처럼 어떤 행위를 하고 그것으로 작품을 만드는 그런 건 저한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손도 대지 않고 있었는데, 그거 시작해보고 그것을 또 영상으로 영상 작업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2010년대에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어디서든 전시 요청이 오면 옛날에 했던 작품을 재현하거나 그걸 재탕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세웠어요. 무조건 그 전시에 맞도록 새로운 신작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 처음으로 했던 퍼포먼스 작업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는 거는 지금 저 가운데 그 나무로 분장을 한 제가 서 있고요. 이건 그 퍼포먼스의 서울공원이죠. 그 하늘공원이라고 하는, 거기 아침에 일찍 그 가서 지평선 한쪽 끝에서 제가 등장을 하고 천천히 움직여서 저 끝까지 가는 정말 단순한 퍼포먼스예요. 근데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저녁 때 5시쯤 끝났어요. 그러니까 한 발 가고 서 있고 한 발 가고 서 있고 이걸로 계속 그 하루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영상으로 편집해서 한 14분 정도 되는 영상 작업을 이제 전시를 했고, 또 그 다음에는 그 삼천리 자전거 제일 기본형을 하나 구해가지고 그걸 3발 자전거로 개조를 했어요. 그래서 한쪽에다가 이제 큰 캔버스를 걸고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전시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동식 그 시위자들의 피켓 같은 그런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걸 제가 직접 자전거를 타고 움직이면서 도심을 관통해서 전시장까지 가는 그런 퍼포먼스였습니다. 이걸 또 영상으로 기록해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이게 영상인데 지금 이거 볼 시간이 별로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런 식의 그 퍼포먼스가 이때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렇고 2012년, 그러니까 광주 비엔날레하고 제가 별 인연이 없었는데 95년에 시작된 광주 비엔날레에서 한 번도 초대를 못 받았다가 2012년에 처음 비엔날레에 정식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작품입니다. 그때 3호짜리, 그러니까 A4 사이즈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사이즈의 캔버스 200개를 이어 붙여서 이렇게 뭐 파도 치는 바다 풍경을 하나 그리고 이 사진을 찍었어요. 전시장에다가 그림을 걸고 사진을 찍고, 사진 찍자마자 그림들을 다 띄어서 그러니까 한 닷새 정도에 걸쳐서 이 작은 캔버스들을 광주 시내 곳곳에 뭐 뒷골목에 이렇게 숲 속에 이렇게 버렸습니다. 그래서 200개의 캔버스가 이제 광주 시내에 흩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한 보름쯤 지난 뒤에 광주일보에다가 분실 공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광주 비엔날레 출품작이 운송 도중에 광주 시내에서 분실됐는데, 이 비슷한 그 캔버스를 보신 분들은 이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수거하겠습니다. 해가지고 200점 중에서 전시 개막 전까지 온 게 27점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200개가 걸려있던 이 그 큰 벽이 띄엄띄엄 이렇게 퍼즐, 이빨 빠진 퍼즐처럼 전시가 됐고, 그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서 그 옆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언젠가 광주에 가면 꼭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했던 작품인데, 지금도 광주에 그 5.18 기념비 뭐 이런 데를 가면 지하에 검은 돌벽에 수천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종자 이름이에요, 그게. 그런데 실제로 확인된 실종자는 200 몇십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몇천 명, 그러니까 2천 명 넘는 이 사람들의 이름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고,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마치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소문으로 광주 시내를 떠도는 이 이름들처럼 캔버스 어떤 작품의 일부였던 그림의 그 단편들이 광주 시내 곳곳을 떠도는 상태로 만들므로써 80년 광주를 한번 다시 소환하는 그런 작업을 오래전에 생각했던 건데 그걸 실현을 해보게 됐던 경우입니다. 예, 조금 속도를 내서 2013년에 개인전을 하게 됐고요. 삼청동의 한 갤러리에서 무지개를 그리는 법 뭐 이렇게 제목 붙여서 전시장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 모래로 만든 모래로 만든 연못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관객이 이 갈퀴가 달린 긴 막대를 이렇게 돌리면 중심축을 따라서 이런 동심원으로 모래 바닥이 평평하게 그 동심원을 그리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관객은 뭐라고 쓰고 자기 쓰고 싶은 얘기를 모래에다가 쓰고 그 바닥을 다시 긁어서 그걸 다시 지우는 그런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일본식 정원에 왜 모래를 갈퀴를 긁어서 만드는 그런 정원의 아이디어와 비슷한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관객이 계속 뭐라고 쓰고 그것이 다시 지워져서 그 정보가 사라져 버리고 뭐 이런 상태를 상당히 명상적인 방법으로 보여준다는 거였고요. 뭐 무지개를 그리는 법이라는 전시 제목의 원래 형태인데, 제가 어느 날 제 책상 위에 굴러다니는 색연필이니 연필이니를 들여다보다가 지금도 그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이걸 어디 눈에 띄기만 하면 모으는 습관이 생겨가지고 이걸 소진해서 뭔가 그림을 하나 만들고 뭘 해본다는 생각으로 일종의 이제 컴퍼스 같은 걸 만들고 거기다가 색연필을 끼워서 이렇게 무지개 비슷한 형태를 그리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것도 같은 전시에 나왔던 작품이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책상의 종류가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얘들이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일정한 높이로 공중으로 띄워진 책상 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수평면이죠. 그래서 그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이 아주 다양한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책상을 모아서 하나의 공통된 커다란 책상을 만든다 하는 생각으로 설치를 한 작품이에요. 그 당시 제 책꽂이에 학교 연구실 책꽂이에 꽂혀있던 책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걸로 높이를 맞추고
각각 다른 책상들의 높이를 맞춰서 커다란 하나의 평면을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계속 우리 사회의 어떤 갈등과 분열 이것을 무엇을 가지고 해결하고 해소하고 통합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마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공통 분모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던 작업입니다. 조금씩 속도를 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오랫동안 신고 다니던 구두가 어느 날 갑자기 구두 앞창이 이렇게 떨어져서 덜렁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길에 나섰는데. 그래가지고 그대로는 어디 걸어 다닐 수가 없으니까 신발을 벗어서 그 밑창, 덜렁거리던 밑창을 뜯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걷기가 이렇게 높이가 다르니까 또 걷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쪽도 마저 뜯자 해가지고 두 개를 다 뜯어서 밑창이 없는 상태로 걷기 시작했고, 그걸 가방에다 집어 넣어갖고 이제 구두방에 가서 이걸 고쳐야 되겠다 했다가 엉뚱한 장난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 밑창을 제가 다른 방식으로 붙이게 된 거예요. 오른발은 왼쪽 발에 붙이고 왼발 밑창은 오른쪽 발에다 붙이고, 그러면서 앞뒤를 바꿨어요. 그때가 가을인데 이 신발을 이제 겨울에 눈이 오면 이 신발을 신고 어디 눈밭에 가서 그러니까 종적 없이 사라지는 퍼포먼스를 하리라, 이제 이런 계획을 하고 이런 구두를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은 어느 미술관에서 제가 전시를 이런 생각을 이제 기록한 드로잉과 이 작품을 같이 전시를 했는데, 미술관에서 바로 구입을 한다고 가져가는 바람에 지금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 소장품이 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 큰 전시가 또 있었고요. 이것은 하이트 진로 하는 그 회사에 지하층과 1층, 본사의 지하층과 1층, 2층이죠. 2층 공간을 사용하는 미술관인데, 여기서 개인전을 큰 걸 한번 하게 됐어요. 제목이 뭐 모든 것이면서 또 아무것도 아닌 것, 이런 것이 됐는데, 이걸 한참 그 전시가 9월이었으니까 한참 이 전시 준비하는 사이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세월호가 있고 난 직후에 이 사건을 못 본 척하고 전시를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전시의 주제가 우리는 왜 실패했는가 하는 그 질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은 더하지만 그 당시에 한국 사회는 경제적인 성장에 대한 자부심, 게다가 이제 K-팝이니 하는 문화적인 그 성과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굉장하던 시기였어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후진적인 사고가 나고 그것을 수습할 능력, 그러니까 수습하지 못했을까 하는 질문이 이제 이 전시의 핵심적인 질문이고, 우리는 어쩌면 계속 쓸데없는 일에 전력 질주해온 것은 아닌가.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반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전시장 입구에 이제 이렇게
물통이 3개가 있고 그 어항에다가 사용하는 펌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분수 3개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A, B, C가 각각 A는 B에게, B는 C에게, C는 A에게 물을 쏴서 순환하는 그런 구조물을 만들었는데, 얘들은 각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결국 공회전이 되는 상황을 이런 식으로 담아봤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벽돌, 이때는 벽돌을 2,000장인가 구해가지고 2개의 나란히 서 있는 벽을 쌓았어요. 그리고 벽 A와 벽 B가 있으면 벽 A의 한쪽을 허물어서 B를 쌓고, 그 반대쪽에서는 B 벽의 한쪽을 허물어서 A를 쌓는 식으로 역시 이제 공회전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노동이죠. 그걸 이제 이 전시 기간 중에 이렇게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처음에 나란히 서 있던 2개의 벽이 점점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앞으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됐던 거고요. 뭐 조금 건너뛰면서 가겠습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실패하는 법이라는 제가 이렇게 작성한 10개의 경구를 벽에, 그 전시장 벽에 칠해져 있는 페인트를 긁어내 가지고 드러나게 한 건데요. 뭐 계획을 세우지 마라, 뭐 또는 포기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인생의 좌우명처럼 역설적으로 적어봤습니다. 이 전시의 또 다른 작품으로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둥근 거울들에 빛을 쏘아서 이 거울들이 저 위에 있는 달처럼 보이는 저기에 그 빛을 모아주게 됩니다. 그래갖고 결국 가짜 달 하나를, 보름달 하나가 그 전시장 벽에 떠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건데요. 달을 그리는 법, 이렇게 제목이 붙었었고, 뭐 이렇게 다른 화분들을 각각 그 높이에 따라 다른 좌대 위에 올려서 5개가 나란히 똑같은 높이에 있도록 조정한 작품도 있었고, 물컵에다가 이렇게 그 일정한 높이에 물을 담아서 그걸 한번 쭉 훑어서 소리를 내면 어떤 멜로디 하나가 나오게, 그러니까 연주가 되게 했던 작품입니다. 에릭 사티의 나는 너를 원해, 즈뜨부, 그 음악, 그 유명한 멜로디가 이걸 따라서 나옵니다. 뭐 이런 작품들을 했어요. 예, 하여튼 그 I am okay라고 한 그 글자가 이렇게 번쩍번쩍 하는데, 깜빡깜빡 하는데, 이게 이제 과연 오케이여서 오케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이렇게 뭐 스포츠 매장처럼 그 공들을, 여러 종류의 공들을 진열했는데, 들여다보면 이제 각각의 공이 일정한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바닥으로부터 튀어오르는 높이만큼을 그걸 측정을 해서 거기다가 좌대를 놓고 그 위에다 공을 올려놓은 거예요. 탁구공도 꽤 많이 올라가지만 골프공이 제일 높이 튀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하기도 했고, 예, 2개 자전거, 삼천리 자전거한테는 참 미안한데 자전거 멀쩡한 거를 둘 잘라서 앞바퀴와 앞바퀴를 용접해서 붙이고
뒷바퀴와 뒷바퀴를 용접해서 붙여서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란히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오도 가도 못하는 두 대의 자전거가 된 건데, 그 당시 그 우리나라의 상황, 제가 생각한 그 우리의 상황이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했던 작품이고, 지금은 대전시립미술관 소장품이 됐네요. 2015년, 지금 벌써 10년 전인데 2015년에 아마 제 인생에서 아마 제일 큰 규모의 개인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라는 곳에서 현대차로부터 대규모 지원을 받는 개인전을 하게 됐어요. 제 앞에 이불이라는 작가가 첫 번째 작가로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이 전시를 하게 됐는데, 현대차가 10년 동안 매년 한 명씩의 한국 작가한테 상당히 큰 규모의 지원을 해서 만들어진 전시 시리즈입니다. 지금 이제 이 시리즈가 끝났어요. 근데 첫 번째 전시 입구에 이렇게 수조를 만들어서 9마리 금붕어가 빨간색 금붕어가 그 수조 안에서 헤엄치고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각각의 금붕어는 자기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면적입니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맨 가운데 있는 저 넓이만큼이 각각의 그 트랙에 과 똑같은 넓이로 만들어졌는데, 금붕어들을 이제 그 안에다가 한 마리씩 풀어 놓으면 얘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도 가도 똑같은 풍경이니까 꼼짝을 안 하고 그냥 시간을 때우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부 관객이 이건 동물 학대다라고 항의를 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그 항의에 항상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얘들은 그야말로 노동 조건을 아주 훌륭하게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아침 10시에 미술관 열 때 여기 들어와서 6시에 닫을 때 퇴근하고, 얘들은 이틀 동안 쉴 수 있다. 수조를 따로 만들어서요. 이틀 동안 쉬고 그 다음 날은 다른 물고기들이 와서 같은 공간에 이제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석 달 하고 나니까 이 금붕어들이 너무 살이 찌고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매번 이제 그 저녁 때 얘들을 수조로 옮길 때 이게 금붕어의 그 일반적인 크기를 훨씬 넘어가고 있다는 걸 봤고, 그래서 얘들을 바꿔줬습니다, 중간에. 아무튼 그런 건데, 사실은 이제 얼핏 보면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에메랄드색 수조 속에 빨간 금붕어들이 그냥 굉장히 명상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엄청난 고립과 외로움과 이런 것이 아니냐. 사실 이 전시의 제목을 마종기 시인의 시에서 가져왔거든요.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우리 사회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넘쳐나는데, 입만 열면 다 사랑 얘기를 하는데 어째서 진짜 사랑은 없느냐 하는 이야기를 이 전시의 바닥에 깔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뭐 전시장 안에서 매일 2번씩 30분씩 쇼팽의 녹턴 한 곡을 연주를 하게 해놓고, 매일 이제 아침마다 미술관 열기 전에 인사동에 조율사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피아노 뚜껑을 열고
안에서 그 해머 하나씩을 무작위로 빼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88개의 건반이 하루하루 그러니까 여기저기가 빠지는 거예요. 연주하다가 소리가 안 나오고 넘어가죠. 그래서 결국 88일이 지나면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건반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좀 들리고 연주자로서는 굉장히 괴로운 일인 거예요. 이 피드백이 없이 연주를 하게 되니까. 그러고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시 복원이 되고 이걸 몇 차례 반복하는 그런 작업이었고요. 지난 2월 달에 이 작품이 이태리 토리노에서 백남준과 그 후배 작가 몇 명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전시에 이 작품이 포함돼가지고 밀라노, 토리노 이태리 관객들한테도 소개가 됐었습니다. 이태리 피아니스트가 여기 퍼포먼스에 참여해줬고, 예. 이 전시의 핵심 작품은 1000명의 책이라는 제목이 붙은 문학과 미술 사이의 어떤 접점을 찾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이 전시 한복판에 상당히 큰 규모의 구조물이 있고 이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면 저 계단 맨 끝에 이런 책상에 누군가가 앉아서 글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글 쓰는 사람은 자원한 관객들이에요. 그분들한테 제가 한 10권 정도 선정한 근현대 소설을 필사를 시켰어요. 릴레이로.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와서 1시간 동안 이 방에서 자기 차례의 그 릴레이 필사를 하게 된, 그래서 그렇게 그 만들어진 필사본을 그대로 인쇄해서 인쇄된 책을 참가자들한테 우편으로 보내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이 글 쓰는 모습을 보면서 또는 누구든지 이렇게 혼자 앉아서 글을 썼던 기억이 있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어떤 이 분열된 사회의 한 접점, 우리는 누구든지 어렸을 때 받아쓰기 하면서 글을 배웠던 경험이 있으니까 또는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가슴 뛰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 기억을 소환하는 것,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랑의 다른 가능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작업을 기획을 했고요. 예, 또 한쪽에는 이제 이렇게 포스트잇 크기의 작은 쪽지에다가 관객들이 뭐라고 적은 것을 가지고 거대한 벽화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었는데요. 당신이 지금 제일 그리워하는 것의 이름이 뭐냐? 그냥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명사로 그걸 적어봐라. 그걸 다 모으면 이 전시장은 엄청난 관객이 오는 전시장이니까 그걸 다 모아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소중하게 여기지만 지금 우리에게 없어서 그리워하는 것의 그 실체가 어떤 것인지 그 윤곽을 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이런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 단어들을 정리해서 조그만 책자를 하나 만들었고요. 하여튼 저한테는 또 이 전시에 그 기억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49개의 방의 다른 버전인데 이 문 대신에 벨벳 천으로 이 그 칸막이가 되어 있는 어두운 공간을 만들어 놓고 관객이 그 미로 속으로 걸어 들어가도록 했던 그 작품입니다. 전시장 안에는 또 이런 칼더의 모빌을 변형한 화분 모빌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시장이라는 곳, 미술관이라는 곳은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작품이 변하면 안 되는 공간이에요. 작품은 그대로 정지해 있어야 되고 습도에 의해서 뭐 오염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정지의 공간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죽은 물건들의 공간인데, 그 안에 살아있는 금붕어를 집어넣고 살아있는 화분을 넣어서 개들이 성장하고 변화하게 하는 것을 작품 안으로 끌어들였던 작업입니다. 식물의 시간 이런 제목을 붙였고, 전시 기간 내내 이 높은 곳에 걸려있는 화분들에다가 물을 주느라고 아르바이트생들이 고생을 좀 했습니다. 이 전시의 마지막 작품인데,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됐네. 마지막 작품은 이 직경 8m 크기의 콘크리트로 만든, 철골과 콘크리트로 만든 큰 공 하나입니다. 무게가 한 30톤이 넘어가는 무게라, 그러니까 조각조각 분해한 것을 현장에서 조립을 해서 설치했는데, 관객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통로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그냥 하얀 공간이고 맨 위에 빛이 들어오는 그런 공간인데, 여기서 특별한 것은 관람객이 그 안에서 내는 모든 소리가 다 관람객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반사돼서. 그래서 그 청각적인 경험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되는데, 결국은 앞에 이제 여러 책도 있고 소설도 있고 여러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맨 마지막에 텅 빈 공간에 혼자서 자기 자신과 만나는 그런 경험을 이 전시의 마지막 장면으로 기억하게 한다, 이런 뜻이었고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네요. 그 뒤에 한 3번의 개인전이 이어졌는데, 2017년에 국제갤러리, 이건 좀 상징적인 이야기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인생에 예술을 더해도 그 인생이고, 예술을 빼도 인생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전시장 입구에다가 이걸 걸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소리를 하면서 전시를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을 품고 들어가게 만들었던 그런 작품이고, 이렇게 의자와 노가 한 몸으로 붙어 있는, 그러니까 이 작품도 결국 똑같은 나무에서 하나는 의자가 되고 다른 하나는 노가 돼요. 근데 둘은 완전히 엇갈린 운명이죠. 의자는 한 곳에 머무는 도구이고, 노는 이제 계속 이동하는 도구인데,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인간이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 붙박이로 있으면 여행 가고 싶고, 떠돌이로 돌아다니다 보면 어딘가 정착하고 싶은 거. 근데 둘 다 완전하게 충족되지 않는 삶에 대한 생각, 이런 농담도 해봤습니다. 양인데 표범처럼 이제 분장을 한, 이것은 7개의 공인데 7개의 공이 똑같은 크기예요. 탁구공서부터 농구공까지 크기가 그냥 직경 10cm로 똑같이 만들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 왜 그
책상을 똑같은 높이에다가 맞추어서 큰 거 하나 만들듯이 그와 같은 생각이고요. 이것은 제 그 사물의 뒷모습이라고 그 시기에 나왔던 책에 표지에 실렸던 드로잉을 실제로 구현했던 작품인데, 이 나무로 된 레일이 벽에 쭉 연결되어 있고 아이들 장난감처럼 저 맨 위에다가 나무 공 하나를 올려놓으면 그 공이 저 레일을 따라서 굴러서 내려가서 계속 밑에까지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게 한 1초면 떨어질 거리를 거의 한 30초 넘게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게 되거든요. 관객은 그 앞에서 그냥 멍하게 멈춰서 그것이 내려오는 과정을 지켜보게 되는데, 우리가 사는 삶이 이런 거 아니냐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봤어요.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통상 이제 사람들이 미술한다 그러면 뭐 유화 그립니까? 뭐 조각을 합니까? 조각하면 뭐 주로 재료를 뭘 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저는 그렇게 질문하기가 어려우니까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으면 저는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왔고, 그 질문이 제 미술 작업에서 제일 중요한 그 동기이자 목표가 된다는 것이 하여튼 저한테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작년에 그 전시는 안규철의 질문이라고 제목을 붙였고, 작년 겨울에 또 하나 하게 된 전시에 저의 그 다양한 마치 여러 명의 안규철이 따로 있는 것처럼 공존하는 것처럼 이런 다중적인 정체성을 그냥 이렇게 함축하는 말로 12명의 안규철이라는 제목의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 두 전시의 작품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부산 국제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게 됐어요. 지난 금요일 날 오픈을 했고 한 2달 정도 전시를 하게 되는데, 이 작품들이 다 거기 나갔습니다. 수신제가, 무위자연, 뭐 이런 그 우리 그 삶의 지침처럼 사용되는 공자님 말씀, 뭐 장자님 말씀인데 이게 다 좀 이렇게 어긋나 있어요. 그러니까 수신제가는 근사하게 잘 썼는데 종이가 모자라 가지고 딴 종이에다가 써서 겨우 갖다가 붙여서 일종의 임시 변통을 한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 그러니까 수신까지는 잘 했는데 제가는 잘 안 되는 그런 상태. 또 하나는 무위자연인데 거꾸로 되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물 흐르듯이 살아라 라고 했는데 그 말을 금박으로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금칠을 하면서 쓰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그 말의 뜻과 그것을 담는 형식이 서로를 배반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점 그림, 선 그림 뭐 이런 것들을 계속했고, 또 퍼포먼스 영상을 지금 보여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직접 나오는 그 퍼포먼스입니다. 의자 하나를 세워놨는데 의자가 계속 그냥 서 있질 않고 저절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면 제가 들어가서 그 의자를 일으켜 세우고 또 넘어지고, 이걸 이제 되풀이 하는데 결국 제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의자에 가서 올라 앉습니다. 앉고 한참을 버티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의자와 함께 제가 바닥에 쓰러지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그런 작품이었고, 아무튼 그 전시장의 그냥 장면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건 제가 오랫동안 끌고 다녔던 서랍장인데 이제 낡아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보존할 가치가 있는 정도로 뭐 앤틱이 될 만한 작품은 아니고, 될 만한 가구는 아니고, 그냥 옛날에 싸구려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쓰다가 어떻게 저희한테 불러온 그런 가구였는데, 이걸 이제 딱지 붙여서 버릴 지경이 됐는데, 그걸 이 서랍장으로서는 이제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이제 세상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입장인데, 얘한테 다른 그 새로운 삶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얘를 미술 작품처럼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미술 작품으로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게 했던 작품이고, 예, 이것이 이제 거의 뭐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폴란드 시인 중에 작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하여튼 원로 시인입니다. 아담 자가옙스키라는 시인인데, 타인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제목의 제목으로 한국에도 시집이 하나 번역돼 나온 게 있는데, 폴란드에서 하여튼 국민 시인처럼 매번 노벨상 후보가 됐던 그런 시인입니다. 못 받았지만. 근데 그 식규절이 고독이 아편처럼 달콤할지라도 타인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타인이 쓴 아름다운 시, 타인이 지은 아름다운 음악이 우리를 구원한다. 타인은 지옥이 아니다. 이런 문장인데, 그것이 저한테 굉장히 와 닿았어요. 그 문장을 뭐 손으로 쓸 수도 있고 물감으로 쓸 수도 있고 한데, 이걸 좀 오래 시간을 들여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구슬을 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슬 12,000개를 13,000개죠. 한 줄에 130개씩 100줄이니까 이렇게 꿰서 이런 그 발이죠. 발 같은 걸 하나 만들었는데, 아무튼 이게 그 전시들에서 하나의 그 중요한 그 위치에 놓였습니다. 하여튼 이런 작품들을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 하는 전시 포스터고요. 저도 가끔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근데 그림을 이렇게 비뚤어지게 잘못 그리기도 하고, 의자를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리기도 하고, 이게 지금 부산에서 하고 있는 전시 전경이고요. 예, 저는 근데 그림 미술하는 사람으로는 좀 이례적이게도 글을 좀 계속 쓰고 있었고, 이건 아마도 이제 제가 기자로 살았던 그 시간하고, 또 독일에서 학비에 보태 쓰느라고 미술 잡지에 계속 통신원 자격으로 유럽 미술계를 소개하는 기사를 계속 썼던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독일에서 수업에서 계속 토론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저 자신의 작업을 그러니까 제대로 방어하고 그 질문들을 답변하고 하는데 제 생각을 잘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방어적인 입장에서 작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는 것들을 기록한다는 그 습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다가 뭐 문학 잡지에 계속 매달 한 편씩 글을 쓰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그것들이 모여서 계속 책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4년 전에 나온 사물의 뒷모습 책은 어떻게 우연히도 그 BTS RM이라는 친구가 그 책에 사인을 받아가더니, 저는 RM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라고 써줄까 그랬더니 남준이라고 써달라고 해서 남준 그래서 써주고서 보냈어요. 근데 한 보름 뒤에 출판사에서 선생님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RM이 인스타에다가 자기 그러니까 읽은 제 책의 한 몇 페이지를 사진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미들이 난리가 나서 이 책을 이제 책방에서 주문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갑자기 책이 보통 뭐 한 2,000부 찍으면 1년 내내 팔 정도였는데 이때 갑자기 한 2만 부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뭐 13세, 14세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을 좀 받던 책이고요. 출판사에서 제 책이 잘 안 팔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팔리니까 좀 서둘러서 그 이후에 제가 연재했던 글들을 모아서 또 그 전에 다른 데 썼던 글까지 긁어 모아가지고 새로 만든 게 그림자를 말하는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나온 지 한 7, 8개월 됐는데요. 아무튼 이런 게 또 저의 한 그 작가로서의 생활 옆에 중요한 일과로 계속 있다는 거, 이게 좀 특별한 점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질문 시간을 좀 남겨드린다고 해놓고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 것 같아요. 그래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너무 오래 떠들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아직 뭐 몇 번 또 기회가 있을 테니까 자연스럽게 나중에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긴 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